이른바 메가 서울 논의가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민주당은 신중노를 펴고 있는데요. 여야는 각자 당내 혁신을 통한 총선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 연일 뜨겁습니다. 이번 주 이 관련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고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관련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당초 공개로 진행 예정이었던 이번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관련 논의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본격 가동하고 활동을 벌일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지역 여론을 수렴해서 이르면 이번 주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네이밍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제 행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때의 경청해서 제도, 법안 같은 것을 살펴서 행동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경제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행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정략적이다, 선거 총선용 프레임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북과 남으로 나누기 위해서 분도를 추진하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김포 시민들은 그 한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과 직접 접하지도 않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한강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김포가 하나의 섬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분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국민의힘은 경제 행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 이 부분을 지금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유의미하지 미리 예단을 해서 이게 총선용이다, 그다음에 나쁜 정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포시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김주영 또 박상혁 의원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그리고 조경태 특별위원장이 김포에 출마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 내용 속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또 않았어요. 약간 지역민의 반발을 의식한 듯한 느낌인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 사실은 뭐 이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그 총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규정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되면은 어쨌든 그 당사자들한테는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당사자인 김포 시민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적으로 지금 김포시 예산이요. 지금 올해 예산이 1조 4천억인데 지금 서울에서 가장 부자 동네인 강남구 예산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가 서울시로 가면요. 자치구 수준으로 예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방세 수입만 해도 한 4,200억 정도 김포시가 한 해 걷어들이는데 이 수입이 2,500억 무조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시는 그 지방세를 한 6개 정도 세목을 거둘 수 있는데 구는 딱 2개밖에 못 걷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김포시장이 약간 배임행위다. 1조 4천억짜리 회사를 7천억짜리 자치구로 만드는 그러니까 1조 4천억짜리 회사를 7, 8억 원의 회사로 만드는 약간 이런 행위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제 그 김포시 국회의원 두 분의 이 뭐 기자회견을 보고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포시 편입 논란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김포 시민들이고 이 김포 시민들을 대변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바로 즉각적으로 냈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사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약간 이제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이야기를 또 불명확하게 한 데다 뭐 김기현 대표
그리고 조경태 뭐 의원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약간 꼼수처럼 보여요. 지금 김포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정쟁화할 것이냐, 전혀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 거죠. 저는 이 두 국회의원께서 지금 이 문제가 김포 시민들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좀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꼼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두 분이 저는 이 문제를, 이 두 분이 당선될 때가 2020년에 당선이 된 건데요. 2020년도에 여당이었고 또 김포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김포시 교통 문제, 발단은 김포시 교통 문제니까 이 김포시에서 서울로 가는 이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정 정도 책임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같은 당이지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게 약간 이제 조금 화제가 되고 정쟁화 됐다고 해서 이 두 의원들을 올라와서 같이 한판 화끈하게 붙어보자, 이게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뜬금없다 느껴지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짚어주셨다시피 그 이유를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는 민주당에서는 초반에는 이 공약이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약간 조금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도 찬반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정작 서울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 밝혔거든요. 서울시 안에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여기서 대해서 반대하는 일부 당협위원장들도 있고,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 의회 의장, 이게 이제 강남구 사선 서울시 시의원인데, 이분도 사실은 약간 반대예요. 오히려 당론인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이거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사안입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부분에 그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네. 국민의힘이 처음 이 아젠다를 띄웠을 때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약간 뭐 얘기가 안 된 것 같은 듯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패널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좀 당혹스러운 게 네. 야당 쪽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셨고, 근데 저희도 저희 쪽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특위를 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모든 걸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간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요. 또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잡아가지고 문제를 끄는 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권, 통근, 통화,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와 그런 것들을 행정구역 어떤 거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보면 제가 서울 양천구에서 태어났는데, 네. 그때 태어났던 그 행정구역은 강서구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강서구가 예전에 60년대에는 김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행정구역에서는 딱 고정적인 것 같지만, 어떤 시대의 흐름상 여러 가지 사람들도 늘고 삶의 패턴도 바뀌면서 그런 행정구역 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반발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도를 통해서 질문이 왔고, 김포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거죠. 우리는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일종의 섬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서울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서울 쪽 입장도 들어야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시장이 했던 얘기가 김포 시민의 전체적인 어떤 목소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정은 뭐냐면, 여러 의견들을 차분하게 들어보고 거기에서 장단이 뭔지,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이게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경기도의 분도를 통한 그 특별법 과정 속에서 같이 논의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저희가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될지 좀 짚어보자면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좀 심중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내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뭐 1년 전이나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거라면 많은 이 시민들이 납득을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총선용이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군위의 대구 편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내일 만약에 오세훈 시장과 김병수 시장이 만나면 어떤 얘기가 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윈윈이 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포시가 서울시로 들어갔을 때 김포시가 얻을 수 있는 페이버가 뭔지, 그다음에 서울이 김포시를 뭔가 편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페이버가 뭔지. 근데 앞서서 김포시장이 좀 언급했던 몇 가지 네. 서울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때 얻는 이익 그 부분을 좀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한강이 인천으로 한강이 서해 바다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게 김포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포가 서울로 포함이 되면 일종의 서해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구 1,000만 도시에 항구가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 인구가 1,360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기자 시절 할 때 그리고 또 경기도를 출입했을 때 그때는 1,000만 좀 넘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도가 되게 커졌고 그 사이에 서울 1,000만이 깨졌습니다. 지금 940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또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어떤 동의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뭔가 포함됐을 때 기존의 인프라가 1,000만의 어떤 그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또 생각보다 많은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포시장을 내일 만나서 말씀하신 얘기들이 나올 테고 그리고 차례로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날 예정인데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동연 지사는 지금 그 공약으로 경기도지사 당선될 때 공약으로 이제 남북도 분리한다는 게 공약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경기도가 이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뭐 규제를 동시에 받는데 그 경기 북부와 남부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군사 인접지이기 때문에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하게 이제 경기도에서 제공할 수 없어서 남북도로 나눠서 북도를 특별자치도 한다 이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계획이 이제 지금 경기도 그 김포시의 뭐 지금 이 이야기로 약간은 조금 논의가 더 이제 조금 오래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저는 이 문제는 경기도와 이제 김포시 문제가 아니라 약간 서울시와 약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이제 서울시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서울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서울시 한 해 예산이 올해 예산이 그 47조였는데요. 내년에 서울시 예산이 45조가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하고 있던 사업도 지금 다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가장 줄어든 항목 중에 무슨 항목을 가장 많이 줄였냐? 교통을 많이 줄였어요. 도로교통 분야. 만약에 이제 김포시가 지금 이 교통 문제를 김포시였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와 그 서울시가 이제 광역 교통 문제가 돼서 이게 오히려 이슈로 부각돼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경기도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시로 되면요. 26개 중에 하나의 그 자치군의 그냥 민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시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노선이 한 9개나 1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들어가면 10번째예요. 그래서 5호선 연장 문제는 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 시민한테 절대 해가 되고 서울시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둘러싼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좀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오늘 국민의힘 행보를 보면은 고위 당정 협의회 통해서 공매도도 얘기했고 내일은 또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된 TF 회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이에요. 네. 집권 여당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란 분야와 또 의료 분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응급실 뺑뺑이란 것도 있고 저기 아이들을 위한 병원 아침에 오픈런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 정부에서 분명히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 노력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의료계의 어떤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그 기존에 있던 수치 그 증원 수를 늘리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미 기존에 있던 그 소위 말해서 제한된 의료 숫자가 예전에도 부족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병원 그리고 간호사 그다음에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의료 증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예전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어떤 일관성도 중요하고 정책의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민들, 그 네. 여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매도 문제나 그다음에 의료진의 어떤 의료 증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선거용으로 치고 나간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문제를 생활 밀접형 형태로 우리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전향적인 행보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어떤 지금 아젠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들려오는 얘기 있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강서 보궐선거 위기에 이후에 좀 네.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당내에는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와 안일주의, 약간 부자 몸살이기가 되게 팽배하거든요. 지금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뉴스에서 민주당 이슈가 사라졌어요. 지금 주도권을 다 지금 전국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국민의힘한테 혁신위로 뺏겼죠. 이번 김포로도 뺏겼죠. 오늘 또 공매도 발표로 또 뺏겼어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2017년 대선 출마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우던 거였거든요. 당연히 작년 대선에도 공매도 관련된 부분이 그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당대표로 취임하고 나서도 이 공매도 분야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 이슈예요. 근데 이 민주당 이슈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여당이니까 뭐 집권당이니까 금융이랑 같이 해가지고 공매도 관련된 개선안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정책적인 면에서도 민주당이 좀 이슈를 뺏기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는 민주당이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부자 몸살이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분위기로 과거의 민주당 대 또 과거의 민주당 대 미래의 민주당 약간 이런 구도로 좀 전국을 조금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했더니 부산으로 사실 사전에 조율 없이 찾아가서 현장에 함께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그리고 네. 호칭도 미스터 린튼이라고 하면서 나는 환자가 아니다. 환자는 서울에 있으니 그렇게 해라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죠.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이준석 끌어안기 계속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사실상 뭐 서로 면전에 있었지만 말은 섞지 못하고 네. 만남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저는 행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준석 전 당대표가 가지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보면 본인이 당으로부터 선거 기간에 큰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두 번 가서 대화를 하고 가서 찾아간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게 변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이게 단순히 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득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다는 게 사람을 투표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듯이 저는 혁신위원장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과정 속에서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좀 정리를 하고 답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도 그 면전에서 그렇게 보면 일정 부분 혁신위원장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거기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얻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혁신을 꾸릴 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통합, 변화, 네. 희생을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통합의 행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들자면 제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기간 동안 제가 수행을 했는데요. 울산 회동이 있었습니다. 21년 12월 달에. 그다음에 그 이듬해 1월에 또 많은 의원들이 당대표에 대해서 강한 비토를 내걸었고 의총장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 당시 대표에 대해서 나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대통령에 가서 안고 같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신당을 생각하는 게 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이준석 당대표 또한 자기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 속에서 당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고 본인의 노력으로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이 당에 대한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사실 이제 감정의 골이 좀 굉장히 깊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혁신안으로 내놓은 대사면과 관련해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거를 사면해 준다고 하느냐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네. 그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당과 당내에서 좀 화합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찾아가서 네.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준석 당대표를 향한 그런 움직임도 필요하지만 국민을 향한 움직임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쇄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준석 전 당대표한테 우린 변화하고 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천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군가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바뀐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실 또한 지금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지만 방향성은 맞다.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의 사이를 보면 대통령이 많이 변했다. 그런 평가를 많은 분들이 내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21년 선거 당시에 12월과 1월 사이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도 안 좋았었는데 이준석 전 당대표와 손을 맞잡고 메시지도 갑자기 확 변했습니다. 아주 단문 형식으로 많이 변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목소리도 대거 수용하면서 그때 선대위가 크게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일련의 상황이 선거 때 모습과 좀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지금 표현되는 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전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통령실도 변화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당대표도 내가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당에서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저는 이준석 당대표를 믿습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좀 짧게 질문을 드린다면 이준석 당대표의 신당 창당설 굉장히 크게 부각가 되고 있고 요즘에 여론조사 보면 관련된 항목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가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빠지는 표심도 있단 말이죠.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신당이 중도표 뺏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한테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한테도 사실은 위기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의 그 비윤 아마 이준석 끌어안기는 사실은 어제자로 끝났다고 봅니다. 어제 그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서울에 내려갔잖아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랑 같은 사람, 같은 구성원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영어로 했거든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가장 어쨌든 트레이드 마크가 순천 사람, 외국인인데 순천 사람이다, 순천 출신이다 이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 가장 트레이드 마크를 약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당 일부에서는 지금 김기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타협해가지고 그 작년처럼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 나왔던 게 그 선대위원장. 이준석 선대위원장 설이 최근에 이제 돌았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SNS에서
절대 그럴 일 없다 또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신당 창당 카운트다운 좀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신당 창당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본다는 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도저히 이준석 전 대표랑 국민의힘은 같이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어제 그 이뇨한 위원장 영어로 이야기한 거 사실상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자는 서울에 있다. 예. 그 서울이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도저히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신당 창당설에 대한 부분에서 좀 힘을 실어 주셨는데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곧 정계에 빅뱅이 온다라고 네. 한 부분을 두고도 좀 연관지어서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지금 절대평가죠. 왜냐? 국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게 약간 상대평가로 변합니다. 뭐냐면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되면 안 된다. 물론 비호감에 기댄 선거 전략은 나쁩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변화하고 쇄신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는 딱 가보니까 누가 있냐? 이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본 사람들이 뭐지? 분명히 지금의 상황에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지지율이 안 나오더라도 다시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 전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쇄신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쪽의 변수만을 고려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절대평가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상대평가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의 절실함과 공천을 통해서 하면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당층이나 그다음에 중도층이 많이 양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총선이란 거는 뭐냐면 이번 총선은 대선의 연장선이라는 면도 있고 과거냐 미래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찍었을 때 저 사람을 찍었을 때 상대를 돕게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당의 대표가 됐고 내가 그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 지금의 서운함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개혁적인 법안이 입법 국회 내에서의 진영 때문에 소수라는 이유로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지금의 서운함과 그것 때문에 뭔가 이 길을 도모했을 때 큰 전체판에 내가 주도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맞겠다고 하는 사람을 돕는 형국이 된다는 그 부분 현실적인 지점이 있을 거고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중간지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가 양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호불호도 있고 실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도 쇄신하고 민주당이 쇄신한다면 지금의 구도에서 그 제3지대의 어떤 공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뭐냐면 네.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너무나 좋아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200석 얘기도 하고 개헌 저지선 얘기도 하고 뭐 대통령의 거부권도 다 무효화할 수 있는 네. 의석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 강서구청 보궐선거의 그 승리에 대해서 오만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걸 보고 제가 좀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거 결과라는 거는 그 현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분석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졌는데 이 진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총선의 전초전이 아니야. 그냥 개별 구청장 선거일 뿐이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변화를 안 하겠죠. 우리는 엄중하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 내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오만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 정치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네. 플레이어로 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좀 계속 지켜보고 저도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양당 총선 준비 전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민주당 질문을 드려보죠. 지난주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에 임명이 됐고 인원들이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명 인색이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불씨가 꺼지지 않구나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총선 기획단 구성은 사실은 일반적인 구성을 했다 봅니다. 이게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그 목들이 있거든요. 그 예. 몫에서 이렇게 이제 외부 인사를 같이 이제 구성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임팩트는 조금 부족했어요. 지금 어쨌든 뭐 다르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그 인유한 위원장이 어쨌든 비용 끌어안기가 되게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어쨌든 뭐 기구를 발족했는데 그 기구 안에 이제 구성이 이제 임팩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약간 네. 좀 밀리지 않았나 이런 좀 측면이 있는데요. 뭐 친명 일색이다, 약간 뭐 자객 공천할 수 있는 무슨 기획단을 꾸렸다, 뭐 이런 얘기에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객을 보낸다고 함은 어쨌든 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자객이라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안 유명한 원외들이에요. 절대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거기서 딱 이렇게 매칭을 해야 자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쉽게 말하면은 친명, 비명 현역과 붙겠다는 분들이 다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기득권 현역 대 뭐 신인의 대결 이렇게 좀 봐야 될 측면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선 기획단을 이번에 이제 구성을 하고 곧 이제 뭐 인재영입위원회도 이렇게 띄울 생각인데 이 내년 총선의 분위기를 인적 쇄신에 약간 중점을 굉장히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현역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우리 이렇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재 영입을 통해서 중도층을 예. 확장하는 전략,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절실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죠. 인유한 위원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 친윤 당내 중진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하거나 수도권 험지로 가라라는 권고를 내놨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이 선거 준비 상황은 어떻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게 있고요. 또 예. 하나 쇄신을 하는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변화 쇄신은 그 정점이 공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공천의 과정에서 한 사람에 의한 사천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사천이 아니라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기 위한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국민들한테 이런 디테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데 저도 사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신은 3선이고 4선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고 험지에 출마해라, 불출마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노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TK나 PK는 너무나 쉽고 그다음에 여기는 험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다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그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하태경 의원이 부산의 3선으로서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물꼬를 뚫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1호차를 탔었거든요. 선거 기간에. 그래서 이용 의원이 수행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의 생각과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국회와 대통령실과 이런 것들의 교감하에 이루어진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그분의 어떤 결단
그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알겠습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하태경 의원, 뭐 이용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민주당 당내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진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공천이 계속되면 그게 걸리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공정하게 이제 그 경선을 통해서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분위기 계속 흐름을 이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